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까지 우리가 외부 환경, 그 다음에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산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 내의 경영관리, 사업, 재무. 그래서 이전에는 그 기업을 보는 관점에서 경영관리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이 산업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IT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분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산업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은 일단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면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업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냐, 그냥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하느냐를 그 특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배우고 나면 본인이 투자한 주식의 그 기업의 제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놓고 구매, 생산, 판매에 있어서는 어떤 유형인지, 이로 인해서 바기닝 파워 같은 것들이, 협상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 즉 해당 기업이 그 제품을 팔므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일단은 산업재냐 소비재냐로 구분을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냉장고를 산다, 이거는 소비재죠. 냉장고를 최종 고객인 개인 가게에서 사갈 거 아닙니까? 반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특수화금, 모터다, 이런 거는 냉장고를 만드는 업체가 사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산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가 파워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구매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이 삼성전자나 LG전자 냉장고에 대해서 바기닝 파워가 있습니까? 그 가격에 팔면 사는 것일 뿐이죠. 다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좀 더 싸게 파느냐, 그래서 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우리가 달리 그 줄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 고객의 경우는 구매량도 많고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협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에보다 뭐 2배 살 테니까 가격을 좀 10% 정도 더 인하를 하자라든가, 이런 그 바게닝을 할 수가 있죠.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기업 고객이냐 개인 고객이냐, 내지는 기업 고객도 대량 구매라는 대규모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재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이팟 같은 데서 플래시 메모리를 전 세계 대상으로 아이팟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삼성전자에서 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MP3를 파는 업체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그 아이팟에 플래시 메모리를 납품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이팟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근간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기닝 파워가 달라진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내구재냐 소모품이냐에 따라서의 의미도 달라져요. 소모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격을 소모품처럼 없앨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절대 금액이 싸고 많이 필요한 경우에 소모품이 되겠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모품일 때는 낮은 비용에 누가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다, 집이다 그러면 함부로 사기 어려운 내구재에 해당되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데스크탑 컴퓨터다 보면 내구재인지 소모품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자동차다 아니면 뭐 양문형 냉장고다 뭐 이랬을 때는 좀 내구재에 가깝다. 이게 올해 사고 내년에 또 사고 이럴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구재는 소비자의 기호에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가격이 좀 더 싸다고 해서 이 내구재를 구매하지 않죠. 불편함을 감수하고 3년을 써야 된다 할 바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자기 자신의 입맛에 잘 맞는 내구재를 사서 구매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고려 요소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이냐 사치품이냐도 영향이 다른데요. 라면의 경우는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잘 팔리죠.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쌀을 줄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반면 사치품인 다이아몬드다. 뭐 아니면 사치품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비싼 명품 백이다. 이랬을 때는 좀 경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필품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타격이 크지만 사치품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그래서 불경기 되면 그 명품백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오히려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어떤 성격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가격 변화,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즉 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바기닝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생산, 판매인데 구매와 판매는 비슷하죠. 그래서 생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수주형 생산을 하는 데가 있고 대량 생산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수주형인 생산은 건설업의 아파트 수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료되고 다른 데로 이동해 갑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공장이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해서 메모리를 양산을 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의 경우는 생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 발주하는 거를 따오는 그 오더를 따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영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오더에 관계없이 일단은 생산해서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관건이기 때문에 수주는 주문을 받아오는 부분이 관건,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판매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량 생산에 바틀렉이 되는 원재료나 장비가 바틀렉이 돼서 그게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은 ASML로부터 제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 기술이냐 아니면 바기닝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생산의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냐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서비스업일 때 가장 큰 특징은 금융업 같은 거라서 재고 자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오는 대로 처리해주고 끝나야지 재고를 발생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 노동집약적의 경우는 과거 우리나라가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잘하던 업종이 뭐였냐 하면 가발, 의류, 봉제, 완구가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미 다른 중국이나 동남아로 다 넘어갔죠. 자, 자본집약적 기업의 경우는 해당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회사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산 라인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잔여 기간 동안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돈을 회수하는 구조의 회사이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계점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면서까지 그 메모리 생산 사업에 들어오는 회사가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하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라든가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0여 년에 걸쳐서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연구해 온 결과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OLED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기술 집약 자체가 기술이 한계가 돼서 진입 퇴출 장벽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의 대응 능력이 더 있느냐, 아니면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원가를 이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즉, 안 좋은 상황에서 이익의 감소폭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반면 어느 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경기가 둔화됐을 때 고스란히 자기 그 원가 상승으로 해서 부담을 하면서 이익이 확 줄어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항구적이라면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와 판매는, 구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납품업체를 관리하는 데 해당하는 요소고, 판매는 기업이 납품업체가 돼서 고객에게 파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흐름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방향이 반대일 뿐이죠. 자, 구매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독과점이냐 완전 경쟁이냐예요. 삼성전자가 제품을 파는데 판매할 수 있는 메모리를 판매하는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미국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확장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까지 확장을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좀 그 경쟁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메모리 부분으로 한정해서 본다라면 독과점적인 그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30여 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죠. 그 중에서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의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다른 기업 가면 되니까요. 워낙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최근에 그 메모리 그 생산 그 버퍼를 좀 줄이는 거를 감산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은 메모리 부분에 감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플래시 메모리를 감산을 안 해서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을 좀 치킨 게임을 시켜서 좀 그 없애는 방향을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닐까라는 유추를 해봤었는데 정확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매 판매에 있어서도 성장 산업이냐 정체 산업이냐 사양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성장을 막 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2차 전지처럼 뭐 2차 전지가 뭐 서로 못 팔아서 안달을 하는 상태다. 그랬을 때는 양극재 납품회사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갑이에요. 갑. 납품하는 회사인데도 갑이에요. 반면 정체되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구입하는 양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양 산업의 경우는 납품업체들이 거의 죽어나간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 판매에 있어서도 이런 경영관리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이냐 내수가 기반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출이면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겠죠. 내수라면 국내 기반이니까 환율의 영향을 덜 받을 거고요.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출이라고 했을 때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수라는 거는 굳이
여타 옆 나라의 능력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SKT가 일본의 뭐 NTT 도코모가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신경 별로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반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반도체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특히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데들 메타 이런 데서 사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타겟 시장이 어디냐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수출일 때는 당연히 유통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물류에 해당되는 비용, 판촉에 해당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수일 때는 내수 판매망을 구축하면 될 건데 수출일 때 수출이 주력이 됐을 때는 내수 판매망과 함께 수출망의 지점이나 지사를 많이 만들어두고 관리 비용을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를 이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보시고 그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 과정에 차이점이 있는지 구매 판매에 있어서는 어떤 영양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많은 것들이 보일 거고 왜 그 기업이 잘 나간지 가는지 왜 기업이 경기만 안 좋아지면 어려워지는지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바로 이 산업 간 관계를 다루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산업 간의 연관관계가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죠. 애플의 경우는 휴대폰이나 맥킨토시 같은 컴퓨터, 노트북, 그다음에 아이팟과 같은 MP3 플레이어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하드웨어 업체였었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파는 업체였기 때문에 완전 하드웨어 업체였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구글도 스마트카 만든다고 그러죠. 애플도 애플카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만과 같은 전장 부품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죠.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고 있죠. 어느덧 같은 경쟁선상에서 조금씩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인간이 접촉하는 스마트카, 스마트폰, 그다음에 텔레비전, 컴퓨터라는 부분들은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카를 소모합니까? 아니죠. 스마트카를 통해서 이동권을 보장받는 거죠. 컨텐츠가 뭐냐? 이동권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는 게 뭡니까? 기호, 문자, 소리, 음악, 이미지, AV 컨텐츠, 멀티미디어 게임,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소모를 하지 기기를 소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내용물을 소모하기 위한 터미널, 접속하는 장치에 해당되는구나. 인간이 접속하는 장치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 터미널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종이와 같은 책, 신문, 잡지는 종이라는 피지컬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죠. 오디오의 전화라든가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전송을 받지 않습니까? AV 콘텐츠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전송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는 휴대폰 정도가 아니죠. 많은 내용들의 콘텐츠를 소모하기 위한 기기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된 전시회가 있을 때 주로 출품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ICT 관련된 전시회에 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스마트카가 이제 ICT 기기로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상 이런 터미널들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뭘 통해서냐면 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신문 이런 것들은 종이 미디어를 택하는 거고요. 과거 온라인이 아닐 때는 그 하드디스크나 CD 플레이어, DVD 같은 걸 통해서 그 AV 컨텐츠를 받아서 우리가 그 활용을 했었고요.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파일들을 그 옮겨받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피지컬 미디어도 잘 안 쓰고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PSTN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전화망이에요. 예전에 뭐 그 전화망을 통해서 통신을 겸용으로 쓰던 시대에 쓰던 망이 PSTN 망이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 그 스마트폰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PSTN 망을 통해서 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케이블 TV망 같은 경우도 케이블 TV망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케이블 TV를 시청을 하고 있죠. 또한 초고속 인터넷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우리가 깔아서 이런 내용들을 데스크탑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선망이 되겠고, 무선망으로는 방송, 통신, 위성이 있어요. 방송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KBS나 MBC 같은 지상파부터 케이블에 이르기 그 지상파들 같은 경우는 선을 따로 연결 안 해도 방송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방송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기지국에서 휴대폰까지 선 없이 연결돼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망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것처럼 인공위성을 통해서 방송 전파를 수신해서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터미널들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최종 전달되는 내용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내용물들. 소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신문에는 문자, 기호,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오디오 안에는 음악이라든가 목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AV 콘텐츠 안에는 동영상과 오디오와 비디오가 결합된 동영상, AV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죠. 동영상, MPEG 파일들, MPEG-4 같은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는 앱뿐만 아니라 게임까지도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미디어를 통해서 터미널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죠. 검색 결과의 내용물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미디어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 구글은 이쪽 영역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확장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직 이 미디어 쪽은 관심을 안 두고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AV 컨텐츠를 미디어는 각 나라의 미디어망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소모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애플의 경우도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미디어는 주로 통신망을 쓰는데 이때 항상 컨텐츠를 통제하는 망으로서 아이튠이라는 서비스를 두고 있죠. 아이튠을 통해서 음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이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게임도 다운받을 수 있고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은 아이튠이라는 그 망 전 단계를 통해서 이 관리를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겹치는 영역이 많아졌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제공을
준비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죠. 물론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서는 컨텐츠 준비가 미진하죠. 그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점차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런 그 컨텐츠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가 돼서 구독 경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미디어망을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구독 경제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컨텐츠가 미디어를 통해서 터미널로 연결되는 과정에 하나의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구글,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가 가장 눈에 들어지는 것은 스마트카이지만 어찌됐든 이 안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텐츠 부분이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날로그는 복제를 했을 때 그 내용물의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디지털은 아무리 복제를 많이 해도 내용물의 질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죠. 컨텐츠는 방대하게 AV 컨텐츠까지 확대가 돼서 들어갔는데 미디어망은 여전히 제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코딩과 디코딩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 뭐 MP4 같은 것들이 인코딩 디코딩 기술로서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과거의 컨텐츠는 다양한 콘텐츠를 각각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웹툰 하나가 그려지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 음악도 작곡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영화 콘텐츠로 확장되고 그런 것들이 더 잘 나가면 멀티미디어 게임으로 확장돼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이미지, AV 콘텐츠, 멀티미디어까지 확장해서 다양한 터미널에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죠. 결국 원소스 멀티 유즈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단방향 통신, 준양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하면서 전화 받고 그 말하고 하니까 양방향이 기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화기보다 우리가 가장 더 많이 접속하고 있는 부분은 단방향 통신에 해당되는 방송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방송을 보지만 우리가 반응을 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단방향 통신인 방송에 의한 부분들이 더욱더 핵심이 되고 준양방향 통신 같은 경우는 과거 무전기처럼 누구 하나가 얘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는 듣고 있다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은 오히려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반절만 양방향이긴 한데 한 번에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능한 통신이 준양방향 통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선, 무선, 위성의 그 미디어 방식도 중요한데요. 되게 오해하시는 게 휴대폰을 쓰면 무선인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기지국에서 휴대폰까지만 무선을 쓰고 있고 실상 기지국에서 기지국의 데이터나 이런 그 음성의 정보는 그 광케이블망을 통해서 즉 유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무선은 속도가 느려요. 유선은 짧은 라인 안에 연결을 꼭 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주파수 대역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그 빛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그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하게 되면 다양한 색깔의 주파수들이 나오고 거기에다 정보를 각각 실어서 한꺼번에 빛으로 해서 보낸 다음에 해독을 하면 정말 하나의 회선 안에 정말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역폭이 넓죠. 그래서 유선은 기본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이 유선이 아니었다면 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AV 콘텐츠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통신량을 충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한계가 있죠. 대신 장점은
위성에서 쏴준다면 유선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도 위성통신의 망들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 있어서는 바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들은 혼자 있는 형태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통신망이 연결된 형태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PC를 스탠드얼론으로 단독형으로 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스크탑 PC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내지는 집에 있는 대형 TV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이동형 TV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로 휴대폰 같은 것들은 작은 사이즈로 포터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동형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정형의 경우는 대부분 콘센트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기능형과 점차 AI가 들어가면서 스마트형으로 점차 나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지금 100% 완전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들어가는 것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뭐 아이폰에 시리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빅스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점차 이런 그 AI가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들어갈 것이라는 많이 더 침투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점차 자연어를 처리를 통해서 하는 형태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산업 구조, 특성, 산업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과거의 정해진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너무 많다. 자꾸 이런 산업 간의 관계를 허물어서 봤을 때 경쟁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구조 보신 부분들 내용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거는 말로 설명 들었을 때보다는 실제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구매, 생산, 판매 과정을 거치느냐 그거에 따른 그 성향들을 설명을 해놓고 나면 본인이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분석한 시각이 앞으로 재무자료가 나오는 것들을 해독하는 근간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의 사업 부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